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강 상처는 미래를 여는 봄을 참고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처는 미래를 여는 봄을 참고에서는 첫 번째로 문제란 놈의 특징, 또 문제 분리, 두 번째는 문제 실체 폭로와 매칭, 세 번째는 문제 분리의 실제 외제화, 그리고 상담 실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문제란 놈의 특징, 또 문제 분리, 문제 실체 폭로와 매칭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나는 상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처들이 또 미래를 여는 보물 창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밖으로 한번 드러내보자 이거죠.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분노, 우울, 소심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가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주관적으로 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상처는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상처가 미래를 여는 보물 창고가 되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손등을 대었어요. 그러면 대는 순간 아프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아무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뜨거운 거나 이런 거 만질 때 조금 조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자원을 얻는 계기가 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예를 볼게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특히 이 표현은 특히 기혼 여성에게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배적인 담론에서는 너만 참으면 돼. 너만 한번 양보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식의 어떤 것들을 여성들에게 많이 사용한 거죠. 그런데 내가 변해도 세상은 그대로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꼭 나부터 변해야 할까요? 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나부터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세상, 나 혼자 다 감당하라는 또 다른 어떠한 음모, 또 다른 차별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지배적인 담론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이런 사고가 바로 그 사회의 성차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계층 차별을 용납하게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이것이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바로 팩트일 수도 있는 거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학문. 그렇죠. 또 과학과 서양 중심의 전문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오류.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과학, 뭐 서양 중심 이러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함정도 있단 말이에요. 또 남성하고 여성은 분명한 생물학적인 차이는 있어요. 생물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세월이 흘러오는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남성 중심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평등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뿌리 깊은 면에는 어떤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 참으면 돼. 너만 참으면 그냥 평화로울 텐데 왜 너가 거기서 소리를 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문제란 놈의 특징이에요. 자, 이 문제란 놈의 특징은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재하지만 암시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문제의 이야기는 모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결핍성 이야기. 네 번째는 누구의 잣대인가. 다섯 번째, 트라우마에 대하여. 여섯 번째, 상처는 미래를 여는 보물창고. 일곱 번째는 문제란 놈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란 놈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부재하지만 암시된 이야기예요. 문제 안에 이미 그 해결 이야기나 대안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와 문제인 거를 내가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교육관하고 가치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미 과거에 문제가 아니었던 것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면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문제 안에 그 안에 이미 그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문제 이야기는 모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패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어디선가 봤거나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경험했거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야기는 모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이야기는 모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상황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이트 형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상상한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어. 왜 하늘 날 수 없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의 이러한 상상을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현재는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아주 멋진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 가능한 동력 비행기를 개발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거야. 그런데 과거 그 옛날에는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상상을 했더니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거죠. 그건 망상이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이야기도 모방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는 망상이야, 망상이야.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상상은 망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결핍성 이야기. 문제는 무언가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며 채워져야 하는 공백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해요. 내가 문제라고 인지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내가 덜 채워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 행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정장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입은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정장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장을 살 수 없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면 부족한 상태가 있는 거죠. 뭐가 부족한가요? 돈이 없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채워야 되는 어떤 공백이 있는 거죠. 자, 내가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면 정장을 사 입어야 되는데 정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다면 정장을 사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문제는 결핍성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삶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정장 살 돈이 없어 라고 했다면 지금의 삶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자, 문제란 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부재하지만 암시된 이야기였어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 안에는 해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대안적인 그런 어떤 시야에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또 문제 이야기는 모방, 또 결핍성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누구의 잣대이냐 이거죠. 누구의 잣대이냐 이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잣대이냐 이거죠. 자, 어떤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고 표준 범주 이런 것 등을 다른 말로 하면 잣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남자는 양복을 입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식 날 체육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신랑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신랑이 결혼식에 멋진 것을 입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체육복을 입고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또한 뭐예요? 지금 사회 문화에서 결혼식에는 신랑은 어떤 옷차림, 신부는 어떤 차림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체육복을 입은 신랑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거가 누구의 잣대냐 이거죠. 또 두 번째는 문제 이야기는 모방이라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갈게요. 자, 한번 이 누구의 잣대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않으면 부양비를 내지 않으면 문제일까요? 어. 자, 그럼 그거는 누구의 잣대일까요? 자, 여기 하나 그 JTBC 뉴스에서 나온 그 JTBC 사건 반장 예시예요. 부모님이 대학 진학을 비난하고 생활비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일용직이고 생활비를 지원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허리를 다쳐서 경제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자, 결혼한 언니도 있고 둘째 딸도 있고 그리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남동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으니 매달 생활비를
내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를 엄마 아빠한테 다 입금을 하고 그리고 너는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말아라. 어, 지금까지 10년간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강요를 한 거죠. 그러면 자, 이 딸은 둘째 딸은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150만 원의 월급을 주는 곳에 그곳에서 일을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50만 원 갖고 용돈을 쓰고 그렇게 100만 원을 부모님한테 드리면 부모님이 그거를 적금이라도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적금을 전혀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만 그렇게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결혼한 언니는 막내 동생만 대학을 나왔어. 막내 동생 등록금도 다 되고 그리고 매달 결혼한 언니도 엄마 아빠한테 매달 생활비 드리고 있고 아직 취직 준비하고 있는 막내 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년간 내가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계속 생활비를 드리고 나니까 나의 미래에도 걱정이 되니까 사이버 대학도 다니고 그리고 어, 어학 연수도 다녀오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 가는 건 너 자유다. 그렇지만 매달 지금까지 100만 원을 주었던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생활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부양비를 지불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건 반장에 의뢰한 케이스죠. 자, 그러면 자, 이 둘째 딸이 자, 부양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누구의 잣대이냐 이거예요. 누구의 잣대이냐 이거예요. 어, 우리가 20살이 넘으면 나이 드신 분도 다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살 이하일 때는 이건 무조건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고 제대로 이렇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20살이 넘으면 50이 넘으면 60이 넘으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내가 부양비를 드렸어요. 그러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양비를 안 드렸어요. 부양비를 안 드렸다고 해서 이것은 비난하는 것은 나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부양비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님의 부양비를 안 드린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부양비를 요구하니까 이게 문제예요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나의 마음은 뭔가요? 나의 마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안에 대안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한테 드리면서 지금 30살이 되었는데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적금을 부어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양비를 드려도 부모님은 내가 결혼할 때 아니면 이렇게 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결혼해서도 매달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려야 되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나의 미래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생각대로
사이버 대학에 진학하고 외국어 그 연수도 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100만 원씩 부모님한테 드렸다면 그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왜냐하면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으면 최소한의 것들은 아버지는 지금 그래도 일용직 하잖아요. 엄마는 허리가 아파서 생활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알바 수준으로 일할 수 있어요. 여자는요, 일할 때 굉장히 많아요. 아파도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식당에서 일을 했다면 잠깐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100만 원 드렸던 거를 20만 원만 드릴 수도 있는 거고 30만 원만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적금을 부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원룸을 얻어서 독립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내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유익했던 점도 있다라는 거야. 자, 미혼인 여성이 혼자서 원룸에서 독립해서 살려고 하면 원룸에서 살면 운영하는데 보증금도 필요하고요. 보증금 최소 5천만 원 있어요. 아니면 1,0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룸에 살게 되면 공과금 나가요. 밥 해 먹어요. 이러는데 기본 100만 원이 넘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독립해서 살았든 부모님과 함께 살았든 100만 원이 이미 나갈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잖아요. 내가 20대인 미혼인 여성이 원룸에 혼자 살아. 호심탄탄 노리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내가 보호를 받았고 나 안전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한테 드렸던 생활비에 대해서 내가 이거 원망하고 미워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진 부모님에게 이만큼 효도는 잘한 거야. 감사한 일이야. 하지만 이제 나는 30살이 되었으니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도 나름대로 구축할 수 있고 이제 나도 독립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딱 결단하고 생활비를 조금 부양비 드리는 걸 조금 조율하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나가면서 서서히 독립을 준비한다면 지금 이 여성의 고민은 더 이상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 내가 스스로 만든 잣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너 100만 원 부모님한테 드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너 월급 받으니까 부모님한테 그래도 생활비라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읽겠죠, 부모님. 근데 내가 스스로 자발적 100만 원 드린 거예요. 100만 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100만 원 드리니까 부모님은 뭐예요? 100만 원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100만 원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나의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부양비는 언제까지일까요? 그거는 능력과 하는 거죠. 능력과. 내가 충분히 내 앞가림하고 내가 먹고 살고 그러면서 내가 부모님을 일정한 금액을 드릴 수 있다면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거는 뭐 기한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양비가 액수가 너무 과하게 많다든지 나는 거리의 불황자처럼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을 럭셔리하게 여행 다니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계속 부양비 내고 그 부모님은 그 부양비 받는 거 외에도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월 1,000만 원이었어요.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자녀들은 또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부양비는 나의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해드리면은 칭찬받는 거고
해드리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째로 트라우마에 대한 우리가 누구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내가 극복해내면 내가 상처를 극복해냈어요. 그러면 겸손과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상처에 넘어지게 되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외상인 상처는 어떤 것에 의해 나타난 결과 혹은 현상이기에 해결되어야 할 것을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신적인 외상인 상처는 내가 상처인데 굳이 그걸 안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이게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6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상처는 미래를 여는 보물창고예요. 상처는 정말 상처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는 사실 아파요. 상처가 안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상처가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백옥을 유지하나요? 갓난 아기니까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주근깨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주 백옥처럼 상처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고 삶을 영위하다 보면 당연히 정신적 상처, 육체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분명 또 다른 대안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 안에는 금을 추출해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금이 있어요. 금을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필름 있잖아요. 필름.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하는 그거 있죠. 그거 녹이면 은이 나왔어요. 그 은을 추출해서 팔기도 했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을 지탱한 힘이에요. 자, 수많은 내담자들이 와요.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거에는 그 삶을 지탱하는 거에는 나에게는 무언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요. 가끔 내담자들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오곤 해요. 과거에 그 옛날 막 상담실 문 두드리면서 선생님,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아내랑 이혼할 거예요. 저희 딸 때문에 힘들어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요. 막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가끔 전화가 와요. 어, 이혼하지 않길 잘했어요. 어. 내가 최악이라고 하는 배우자조차도요. 그 배우자가 있음으로 해서 유익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아마 그런 어떤 부부의 어떤 예는 이따가 또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는 것은 미래를 여는 보물창고예요. 상처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무언가 보물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자, 7번째는 문제란 놈의 전략이에요. 이 문제란 놈도요. 사실 이 문제란 놈은 우리의 내담자를 괴롭히기 위한 특별한 전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자신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신념, 과학 등을 이용하기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우울증이라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내담자를 괴롭히는 거죠. 응. 너는 우울증이야. 그러니까 우울해도 돼. 넌 눈물 흘려도 돼. 오늘 공부 안 해도 돼.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상담해보면 내담자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무언가 진단을 내려주길 바래요. 선생님, 제가 우울증이 아니던가요? 저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저 차라리 우울증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ADHD 증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딱 진단명이 내려지면 공부를 안 할 핑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내 공부하기 싫어서 자꾸 진단명을 찾는 거죠. 근데 한 번 우울증이라고 진단 내려지면 계속 이거를 이제 음, 계속해서 그 우울증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어떤 내담자를 괴롭히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를 이제 딱 분리하는 거예요. 자,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내담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이름을 딱 지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딱 분리하는 거죠. 우울이라는 녀석이, 폭력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하는 거죠. 폭력이라는 녀석이 오늘 어떻게 했나요? 네, 선생님, 오늘 폭력이라는 녀석이 화가 났다고 책상을 부셔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문제 분리는 문제와 내담자 사이를 분리하는 게 이야기 치료 과정에서 가장 선행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 치료에서는 이 문제하고 내담자를 딱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어야 해요. 자, 이름 짓기는 어울리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의도적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 분노, 뭐 우울이, 또 아니면 식탐이, 아니면은 욕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실체 폭로와 매핑이에요. 이 매핑이라는 것은 매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문제란 놈의 역량의 매핑이 있고요. 내담자가 문제에 영향을 미친 매핑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문제 드러내기 대화의 실습이에요. 자, 이 문제란 놈이 내담자 삶에 개입하게 된 계기. 자, 우울이라고 하면 우울이 개입하게 된 계기. 분노라고 하면 분노가 개입하게 된 계기와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란 놈이 내담자 삶에 개입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 매핑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이야기의 산을 등반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산을 이렇게 등반하면 그 경로는 여러 갈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반할 때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등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라는 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산을 등반할 때는 여러 경로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로 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란 놈의 역량 매핑이에요. 이거는 내담자 삶에 영향을 준 전반적 부분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거야. 이 문제란 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해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담자가 문제에 영향을 미친 매핑. 분명히 내담자가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친 매핑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담자가 문제와 관계 없었던 이야기. 또 문제에서 벗어났던 것들.
또 문제를 통제해 봤던 것들을 한번 탐구해 보는 거예요. 자, 분노가 문제라고 하면 화를 내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탐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드러내기는 또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